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책이 나왔습니다. 앞에 책이 크게 진열되어 있는데요. 이대로면 없는 미래는 없다. 책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크립토에 대한 규제가 되게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라든가 세금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지갑을 이용하는 것도 다 뭔가 이렇게 국가가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보이게 할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 자금 세탁이라든가 탈세를 방지하는 거 이런 목적일 것 같습니다. 뭐 그 명분 자체야 우리가 한 국가의 선량한 국민으로서 뭐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명분 자체야 너무나 또 부정하기 어려운 명분이고 또 세금이 또 여러 차례 연기됐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뭐 더 이상 연기하는 게 또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든 제도들이 과연 제대로 준비되고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냐 하면요. 지금 이 크립토가 만들고 있는, 물론 크립토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열어젖힌 신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금융 관료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근본적으로 좀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우침이 없다 혹은 깨우침이 적거나 되게 느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45년도 이후로 전 세계는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국경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질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상일 뿐이지 실제로는 전쟁도 많았고 뭐 강대국들의 횡포도 많았죠. 근데 어쨌건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는 국민국가라는 그 시스템이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국경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변경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로 인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국경선을 훼손하면 그 침략자로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끊임없이 우리가 알고 모르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계속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대체로는 지난 80년 체제가 국민국가, 국경선, 그다음에 국가들 간의 합의, 내정, 불간섭 뭐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대충 굴러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과 결제 레이어는 국경을 넘을 때마다 여러 가지 감시 체계가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그 우리들의 전제와 사고가 다 깨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둘러서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을 써서 지인들한테 돌렸습니다. 제가 연결되어 있었던 경제학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모임에 가서 책을 쭉 돌렸더니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의아하다는 식으로 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오태민 선생이 말한 게 몇 가지 법을 어기는 줄 알아요? 하면서 외환관리법 뭐 이런 등등의 법을 어긴다라고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들의 사고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수한 시민들이죠. 그런데 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 도덕 원칙이기도 하지만 또 실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12년 전에 법을 어기겠다고 한 게 아니라 사실명제를 나열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들어온 아들한테 비트코인을 쥐어줘서 내보내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보이지만 비트코인의 세계에서는 국경을 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거대한 장부 시스템이지 누가 들고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하원 의원 한 명이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들고 입국을 할 때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법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우리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편의상 비트코인 들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비트코인은 누구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비트코인의 지갑을 들고 다니는 것이지 비트코인 자체를 들고 다니진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디에나 있는 거고요. 또 어디에나 없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비트코인의 성격을 이제 속성을 받아들인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래서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국경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을 허무는데 아주 1등 그 공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경을 허무는 것을 공신이라고 말해서 여러분 벌써 위화감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규제 당국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 80년 체제 안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80년 체제에서는 그래도 국민국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경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비트코인이 깨버린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도 비트코인은 불안전하죠.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변하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의 로컬 통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로컬 통화로 바뀌는 곳이 거래소죠. 그래서 거래소는 또 누군가 처음으로 거래를 할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네, 신한은행 통장, 농협 통장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국가의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자본 흐름 레이어 위에서 비트코인이 기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별거야? 우리가 거래소를 통해서 감시하고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규제를 만들고 세금 정책을 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금 정책이라는 게 원래 완벽한 건 아니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몇몇 타겟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탈세로 걸어갖고 찾아가지고 이제 일벌백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규제를 해 나갈 생각이겠죠.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것을 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 국민이 모두 중앙화된 거래소를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진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인데요. 이 책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학생들이 마무리를 했는데 오류를 찾기 위해서 이제 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이 길어졌는데요. 그만큼 책이 완성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작업을 했다면 훨씬 빨리 나왔겠지만 훨씬 불완전하게 나왔겠죠. 그럼 우리 학생들 덕분에 책이 좀 더 완성도 있게 나온 것 같고요. 책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두툼하고 이쁜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끼는 것은 이더리움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금융 관료들이 정말로 맥을 잘못 짚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 이 책은 이더리움이 없는 미래는 없다라고 하고 이더리움 책 같지만 사실은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 튤립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또 전 세계에서 이 크립토에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기술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실제로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탈중앙 금융이라는 게 실제로 돌아갑니다. 이게 붐앤 버스트가 있어서 가격이 올라갈 때는 누구나 막 거기서 이자 농사를 짓고 막 하다가 이게 붐이 꺼지면 막 그 해킹 당하고 뭐 사기 온상 갖고 막 이래서 또 사람들의 관심을 떠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숲이 완성이 되듯이 거목들이 쓰러진 자리에서 또 새싹이 나고 하면서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 생태계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국민국가 체제가 크립토를 잡을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크립토는 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해서 다니고 중앙화된 거래소는 금융기업과 연결되어 있고요. 은행들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은행을 통제하든지 아니면 거래소를 통제해서 탈세도 막을 수 있고 자금 세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충분히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그다음에 알트코인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신한은행이나 농협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좀 그거는 좀 제한될 것 같잖아요, 시장이. 근데 일단 그것만으로도 세계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처음에 이런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거래 자체를 이제 불법적으로 막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전 세계에 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카나다에 있는 친척한테 위챗으로 위안화를 보내고 카나다에 있는 친척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보내주면 중국에 있는 사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바이낸스에 계좌를 열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단계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제 세금 규제를 만들려거나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엘리트들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벅찬 문제인데요. 이제는 아예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초에
자기의 친인척을 동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2.0, 3.0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루나테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나테라 그러면 벌써 망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테더나 그 서클 같은 경우에는 법정 화폐 담보형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US 달러를 그 어딘가에 보내서 그거를 가지고 담보로 토큰을 반대로 받아가지고 그 토큰을 1대1로 달러 연동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기법이 루나테라의 10회를 통해서 또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그 법정 화폐가 아닌 알고리즘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우리 제가 만든 모비 커뮤니티도 이제 이런 알고리즘형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알고리즘형으로 만드는데 세 가지 트릴레마만 이제 고려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중앙화 문제하고요. 하나는 확장, 그다음에 하나는 패깅인데요. 패깅이라는 거는 이게 1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어디까지 유지할 것이냐라는 거고요. 중앙화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테더나 서클처럼 중앙화된 회사가 담보물을 갖고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인정하느냐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확장성은 이것을 사람들의 수요가 많으면 무한정 늘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퍼뜩 아시겠지만 그 테더나 서클은 중앙화를 선택함으로써 확장성과 그다음에 1대1 패깅을 확보한 그런 프로젝트고요. 만약에 중앙화를 안 하고 그 정부 간섭이 싫어서 중앙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중앙화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정부의 간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간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발행자를 기소함으로써 간섭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 됩니다. 1대1 패깅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확장성을 포기하면 됩니다. 1대1 패깅을 포기하는 게 무슨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요. 이게 수학적으로 여기 책이 자세히 써 있는데 수학적으로 양쪽에 그 블랙스완만 피하면 1대1이 유지가 돼요. 근데 극단적인 경우 시장이 공포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흥분했을 때 또 1대1 패깅을 유지하다가는 무한 생산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루나테라가 대표적인 거였는데요. 두 개가 연동이 되면서 서로 가치를 보존하게 되어 있었는데 가치가 패깅이 깨지니까 루나가 무한 발행되면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그런 슬픔을 맞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1대1 패깅이 깨지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한히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게 되면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설사 어느 정도 무한히 발행되더라도요, 그 확장성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달러 어치만 발행하고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면 그 1억 달러 어치의 어떤 그런 담보 자산만 확보가 된다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1대1 패깅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는 모분 같은 경우에도 탈중앙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대1 패깅을 유지할 건데 그걸 5대1까지 한도를 줄 겁니다. 그래서 가치의 상방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이 책을 통해서 보시면 아십니다. 가치의 상방은 보장할 필요가 없고요. 담보물이 되는 가치가 5분의 1 토막이 날 때까지는 1대1 패깅이 되고 그 아래 떨어질 때까지는 이제 패깅을 이제 끊어버리는 건데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확장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보 자산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무한정 발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루나테라 같은 거를 피하는 겁니다. 이 책에는 그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 2.0, 3.0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고 친절하게 보론을 달았고요. 그다음에 그래프를 통해 갖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좋은 것만 부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이것이 실적이 쌓여왔는데 어떠한 위기들이 있었고 어떠한 사고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루나테라만 알고 계시지 USDE라든가 뭐 이런 다이 같은 프로젝트들이 어떤 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위기를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크레디티 법안이 이슈가 되는 게 이자를 못 주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왜 못 주게 하는 거냐면 이자를 못 준다라고 그 문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소니뮤직이나 이런 음반사들이 넵스터를 기소했던 것처럼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기소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디파이 프로젝트에서는 연리 5%나 10%는 특별한 이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어디 사업하는 분들한테 꺼줄 수도 있는 거지만 대부분은 채굴자들한테 채굴 장비를 꺼주거나 마이크로 스트레이트처럼 비트코인을 담보로 팔지 않고 뭔가 현찰을 쓰고 싶은 그런 주체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채굴자들인데 그런 채굴자들한테 이렇게
그 한 연리 5%나 10%로 대여를 하고 그 돈을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다 이자로 분배하는 디파이가 이제 있고요. 가장 쏠쏠한 사업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딱 부정적일 텐데 이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레버러지에 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1억인데 거래소를 통해 갖고 뭐 10억 원어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신용을 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자동 청산이 되기도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 나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믿지 않지만 이런 새로 부상하고 있는 인더스트리에서 돈놀이는 하고 싶어 하는 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이 이더리움을 레버리지로 투자한다거나 비트코인을 레버리지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에게 대여해주고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진폭을 하면 이제 그 냉정하게 프로그램식으로 스마트 컨트랙으로 마진콜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격의 등락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담보 대출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금융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디파이 프로젝트에 스테이킹을 하면 5%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성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본이 적으니까 시드가 적으니까 레버러지를 5배, 10배 쓰면서 이제 도박을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거 싫고 연리 5%, 10%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이미 글로벌의 국경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두 가지의 위험 회피 성향과 위험 추구 성향이 만나서 금융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간혹 이제 이 시스템의 허점을 뚫는 해킹 사건이 일어나서 이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역이용해 갖고 이제 무한히 이자를 받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런 걸 뚫는 이야기들도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하나가 뚫렸다 그래서 실패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뚝뚝 떨어지잖아요. 뚝뚝 떨어질 때마다 이제 사망 선고를 했는데 사망 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들 뭐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고양이 그림을 고양이 유일한 고양이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또 몇 년 지나서는 또 요트를 타는 원숭이 그림 그리고 또 그때 어떤 예술가가 허접한 그림 하나를 불태우고 그걸 조각해서 NFT를 발행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런 기법이나 알고리즘을 통해 갖고 보험 산업이 발달하고 금융 산업이 발달하는데요. 이 모든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크립토 규제를 하려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기존의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활동들이 이더리움을 표준으로 해갖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폴리마켓이라 그래서 진실 토큰이죠. 그래서 사실 진실 토큰이라는 게 이제 좀 생소한 단어일 텐데 미래에 있을 어떤 팀이 이길지 그다음에 누가 대선을 이길지 이런 거 다 진실에 대한 공방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실에 대한 공방을 토큰화해서 그 토큰을 거래하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는 도박이라서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게요. 제가 12년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당신 지금 이 말 하면서 외환관리법 등등 탈세에 관련한 거 여러 가지 법을 지금 어기고 있어. 증여세 이런 걸 어기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경제학자는 규범적인 가치로 규범적인 태도로 세상을 본 거죠. 그분이 매사 그렇게 규범적으로 세상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제 얘기를 들을 때는 이게 규범적으로 와닿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제가 이 예측 시장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규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규범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요. 여러분들의 규범적인 그런 태도와 무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에서 보험이 발달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 사정관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산출할 필요도 없는 거죠. 강우량이 어느 정도 미만이면 그냥 케냐의 농민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한다거나 내 비행기가 연착을 하면 그냥 내 비행기 연착한 곳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내가 분명히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그 나라의 투자에서 누가 정권을 잡거나 혹은 지금의 현 정부가 정권을 잃는 게 너무나 나한테 중요해서 반대로다가 도박을 했는데 반대로다가 이제 해칭을 했는데 거꾸로 내가 사업은 망하게 됐지만 그 반대파가 정권을 잡음으로써 나는 보상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걸 파라메트릭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수 보험이라고도 하고 이런 보험들이 지금 이미 멈출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놀랍게도 골드만삭스, 블랙락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랙락이나 골드만삭스가 이더리움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이더리움을 표준화로 해갖고 국채를 토큰한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정을 갈아 넣었고요. 이걸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그런 불가역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더리움 세계에 너무나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시총과 무관하게 이더리움을 근거로 해갖고 움직이는 이 모든 이 탈국경화된 금융에 너무나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다가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해봐야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미 있는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더리움은 번화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백화점을 세울 때 이미 번화가에 세우는 게 더 훌륭한 전략이듯이 내가 물론 마켓 파워가 있으면 내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아예 거기에 이제 번화가를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아직도 가능한 시도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가들은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번화가를 세우려기보다는 이더리움이 만든 이 번화가 위에서 자신의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채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측 시장,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보험, 그 다음에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 이런 모든 탈국경화된 금융이 이더리움 위에서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이게 성숙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서 초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 인식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이 책을 지난 학기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각자 맡아온 그런 분야를 공부해서 갖고 온 걸 가지고 제가 이제 겨울방학 동안 작업을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 책을 내게 됐는데요. 이 책의 서문에는 저와 비탈릭 뷰테린의 인연이 잠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들은 이야기인데요. 2014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킨텍스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 그 당시 비트코인 컨퍼런스였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했지 블록체인이라는 말 자체가 아마 그때 없었어요. 근데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열었을 때 비탈릭 뷰테린이 처음으로 방한을 합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이 많이 정점 대비 3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이 젊은 19살 된 이 청년이 사람들을 몰고 다녔죠.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한 이야기가 스마트 계약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너무 비싸서 못 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스마트 계약의 만능론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인문학적으로 저거는 이제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싸구려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을 1,000원 미만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놓쳤습니다. 저는 이 책에도 말이지만 저는 맞았으면서도 틀렸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오라클 문제라든가 혹은 또 비탈 뷰테린도 그 이더리움이 심플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비트코인의 성격을 일부 갖고 희소성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걸 암시했던 것만큼이나 초기의 생각으로부터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많이 변화를 겪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틀렸냐 하면 전 세계 수많은 청년과 천재적인 그 에너지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가서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그 레고 블록을 갖고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즐거움을 이더리움이 선사를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처음에는 정말 그 비교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더리움이 파죽지세로 이 비트코인이 뒤따라왔었죠. 그 추세가 계속돼서 결국 비트코인 극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더리안들의 주장이었는데 아직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직 이더리움 비트코인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요. 적어도 이 생태계 플랫폼과 프로젝트의 확장에 일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더리움은 이미 비트코인 넘어섰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에서 50%가 발행된다는 것 자체가 이더리움이 게임 체인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전 세계의 금융만이 아니라 무역 금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비탈릭 뷰테린이 생각했던 전 세계 무역 금융 메타버스의 복합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이렇게 사용처가 많고 표준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렇게 정체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질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거나 제 얘기를 듣고 이더리움을 구입하기 전에 더 공부할 내용이 사실 있고 판단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편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그 탈중앙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혹은 예측 시장이라든가 혹은 또 이자 농사라든가 디파이 이자 주는 다이내믹
그 인터레스트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가된 이런 생태계의 모든 지갑, 어플 이런 모든 게 다 이더리움 표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지향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 관료, 특히 금융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거에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 80년 체제가 너무 익숙한 분들이 만든 규제는 이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 소망이나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80년이라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국민국가 시스템이 먹히지 않는지는 그건 이더리움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비트코인을 깊이 공부하셔야 되고 그 비트코인의 그런 성격들을 모은 이더리움이 거기에 편리성을 더해갖고 확장성과 편리성을 더해갖고 전 세계 수많은 그 천재들이 이 생태계에 모여서 10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보셔야 되고요. 이것들이 정부의 규제하고 얼마나 다른 맥락에서 존재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화된 거래소, 업비트라든가 빗썸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억압하면 한국의 많은 돈은 딥파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이나 이런 데서 탈중앙 거래소를 통해 갖고 거래가 되고요. 코인을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그 상장 폐지하면 오히려 한국인들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2.0 그러니까 테더나 서클사를 통하지 않는 그런 알고리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메타버스나 디파이나 무역금융에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예측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도박이라고 막는다면 한국인들은 다른 형태로 보험회사 같은데 사실 보험이 아니라 예측시장, 예측도박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계속 나와서 오히려 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스포츠 토토나 이런 거에 무제한적으로 노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를 제가 조언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이고도 좋은 정책을 만드는 방법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기존의 80년 체제가 만들어낸 국민국가를 신성하게 생각하면서 국민국가는 국가 안에서는 만능의 주권을 갖고 있다는 그 생각은 착각이다. 이미 통신과 금융은 여러 가지 방식 때문에 탈국경화가 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체제가 더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뭐 우리가 친미나 반미라는 걸 떠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정직하게 우리가 기술한다면 이것은 미국이 존중하려고 했던 국민국가가 아니고 미국이 직접 전 세계를 금융과 통신에서는 직할 통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스템으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이 시스템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핵심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이미 바뀐 맥락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12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 강의에다 책을 가지고 경제학자들한테 드리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니까 공부하셔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법을 어기고 있잖아 라고 반응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요. 법을 초월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생태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만들고 했던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법이 만들어질 때 플로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질 때 플로우가 바뀐 거를 고민해야지 이 새로운 플로우가 새로운 영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물결과 상호작용, 생태계를 법을 어기고 있네라고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더리움은 미래는 없다라는 책은 사실 이더리움에 대한 책이 아니라 탈국경 금융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식을 엄청나게 깰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슬픈 이야기는 이것이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미래 서적이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기술했는데 500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뭐 꼭 사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꼭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분야하고 이제 탈국경 금융하고는 모두 어떤 식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그 은행권에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만 자신의 그 사업을 프로포절해서 그거를 AI를 통해 갖고 영어로 만들어 갖고 전 세계로 이렇게 띄우면 전 세계 많은 자금들이 뒷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과 프로젝트에 뒷받침이 되도록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자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기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국가라는 그 더 이상 지금의 시대를 담을 수 없는 그 그릇이 신성하다고 믿는 어떤 그런 데에서 공부한 변호사라든가 행정관료라든가 금융인들한테는 굉장히 난해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 난해한 시대의 천병에 이더리움이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세계의 이 시대의 탈국경 금융
흐름이 어떻게 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비트코인도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편리하게 여러 가지 금융의 담보로 쓰려면 비트코인 그 자체망으로는 좀 어렵고요. 이미 생태계가 쏠려버렸기 때문에 이더리움 위에서 한번 이더리움으로 포장을 한 다음에 그걸 WBTC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디파이에서 굉장히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담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시대가 너무나 빨리 열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주장하는 것도 참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고요. 이더리움을 또 하나의 알트코인으로 보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보고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네, 여러분. 네, 책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